안녕하세요. 대산전기학원 강사 최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3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자기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전력선과 등전이면은 서로 직결한다. 자, 전력선은 전기력선을 줄임말이죠. 전력선, 전기력선 뭐예요? 전개의 흐름, 전개의 방향을 표현하는 선입니다. 자, 이어서 등전이면, 자, 전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전위를 전기적인 높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등전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전기적인 위치가 똑같으면, 여기 등이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높이의 면이 있어. 자, 여기다가 어떤 공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 다시.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떨어뜨리면 이 공은 이 높이가 같은 면과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전기력선, 전력선도 등전면과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 그래서 2번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자, 우리가 이 도체 내부에 전하가 대전될 경우에 이 전하에서 나오는 전개, 전기력선은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항상 전개가 나갈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내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말하죠. 도체 내부에는 그냥 전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도체 내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항상 1순위로 뭘 따져보셔야 돼요? 내부에 있다, 없다를 잘 얘기하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자, 3번 문제가 아니라 3번이죠. 보기 3번. 자, 정전계 중에서 전개의 선적분은 적분 경로에 따라 다르다. 자, 우리가 이제 전개라는 건 회전성이 없다라고 하죠. 출발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해. 자, 그래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 회전을 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이 보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의 보존적, 마찬가지로 이 보존적, 전개가 보존적이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게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어. 중력도 보존적이야. 중력이 막 회전성을 가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랑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갈 때 뱅뱅 돌아서 올라가나 가파른 길을 올라가나 결국에 우리가 소모한 에너지, 한 일은 똑같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까지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전개도 선적분을 할 때는 적분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점과 끝점만 일치하면 경로가 달라도 그 크기는 항상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아니라 3번이 틀렸죠. 그래서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일치하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4번. 정전계는 전기 에너지가 최소인 분포입니다. 자, 정전계란 말이 뭔지 아셔야겠죠? 정지된 전하에서 나오는 힘에 대한 영역. 어떻게 있다고? 정지라는 말이라고, 정지. 다른 말로 고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 제가 가만히 있을 때랑 그 막 움직일 때랑 누가 더 에너지가 넘쳐 보이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더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최소인 분포이다.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속, 자기력선, 묶음, 다발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자속이랑 자개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 지금부터는 자개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라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데 뭐 2A분의 NI라는 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A 콜에서 발생하는 자개, 자, 그러면 A의 권선수 A와 반지름 1을 대입하시면, 자, 이때 우리가 A 코일을 흐르는 전류는 IA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 식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A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 2분의 IA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B 코일도 마찬가지죠. B 코일의 권선, B 코일의 반지름, 그리고 B 코일에 흐르는 전류 IB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2분의 IB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조건을 보신다면
자, 지금 A와 B의 코의 중심을 겹쳐두면 중심에서 자속이 A만 있을 때 2배래.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랑 B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방향이 똑같죠. 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둘 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한다면 이 두 개의 콜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다 한쪽 방향, 그러니까 안쪽 방향으로 지금 발생하는 거죠. 두 개의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 두 개의 자속이 합친 게 A만 있을 때 2배라는 말이야. 한마디로 파이 A 더하기 파이 B가 2파이 A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자속이랑 자개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고 했으니 이 식을 자개하되는 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A에서 발생한 자개와 B에서 발생한 자개를 합친 게 A에서 발생한 자개의 2배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HA만 반대로 보내면 HB랑 HA, A에서 발생한 자개랑 B에서 발생한 자개의 크기가 똑같이 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구했던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조금 순서가 이상하긴 하죠. 예, 왼쪽 식이 HA예요. 오른쪽 식이 HB고. 어쨌든 같아야 하니, 자, 이 식을 자 IA분의 IB로 바꾸신다면 IA분의 IB, 얘는 B분의 A인데 뭐 상관없죠. 이걸 A분의 B로 하더라도 어쨌든 둘 다 2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2는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정답은 1번임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무한평면과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무한평면 그리고 도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유형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이 나온다. 이 둘 사이를 영상 선전화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라고 하나의 유형처럼 기억하시면 접근이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한평면과 도선이 있으면 마치 이 평면의 반대편에 이 가상의 선전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가상의 선전화가 있다 라고 간주하고, 우리 평면과 도선 사이의 관계를 영상 선전화와 도선 사이의 관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무한평면이랑 도선이란 말이 나오면 이 둘을 뭘로 해석한다? 영상 선전화로 해석을 한다. 하나의 유형처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 자, 일단은 우리가 평면과 선전화 사이의 관계를 영상 선전화와 선전화 사이의 관계로 해석해 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선전화 또는 도선, 그리고 영상 선전화, 얘도 도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도선, 평행도선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평행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평행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은 이 말을 보자마자 식이 떠올려지죠. 파이 입실론을 ln a분의 d로 나누는 식. 여기서 a는 도선의 반지름, d는 도선 간 간격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도선 간 간격은 이 영상 선전화와 도선 또는 선전화 사이의 관계인데 h만큼 갔다가 h만큼 또가 되죠. 그러면 간격은 얼마라고 하셔야 돼? 그렇죠. 2h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d 대신에 2h를 넣은 식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구한 건 이 영상 선전화와 선전화 사이의 정전 용량이었는데,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얘는 결국에는 이 선전화 또는 도선이죠. 도선과 평면 사이의 정전 용량과 그리고 평면과 영상 선전화 사이의 정전 용량이 마치 무슨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직렬 연결된 상태죠. 자, 두 개의 정전 용량이 직렬 합성된 너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똑같은 크기의 정전 용량을 직렬 연결할 경우 연결한 수만큼 나누시면 되는 거죠. C-를 2로 나눈 값이랑 똑같다라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정신 차리시고 잘 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C-인 거예요. 평면과 전화 사이, 평면과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C-를 구하는 거니까요. C-를 구하는 거니까 C-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2를 반대편으로 보내서 이 C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요 C, 아까 그랬죠? 요 놈이었죠? 얼마였어? 파이 입실론 제로를 ln a분의 2h로 나눈 식인데 여기다가 뭘 추가로 곱한다? 그렇죠. 2를
추가로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치하는 정답은 바로 자, 4번임을 아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웠죠. 다행히도 이 문제는 문제랑 보기가 항상 바뀌지 않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 문제답 지금 잘 외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문제는 이게 가능해요. 뭐 이런 공부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 안에서 알려드리면 자, 도체와 도선 사이의 정중 용량을 구하라고 한다. 분모 분자에 둘 다 2라는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분모 분자에 둘 다 2라는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철심의 자기저항을 구하라는 내용이죠. 자기저항이라는 말을 본 순간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그쵸? 자수의 흐름을 방해한 성질. 공식은 US분의 L이 이렇게 떠올리셔야겠죠?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전기자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자기회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자기회로 중에서도 뭐가 많이 나온다? 이 자기저항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봤자 뮤 S분의 L이라고 하죠. 그죠? 식이 쉬우니까 꼭 가져가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마저 이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B투자를 했어요. B투자요. B투자를 나왔으니까 U 대신에 뭘 넣으셔야 돼? 뮤제로 뮤 S를 넣어야겠죠? 진공의 투자율, 공개 투자율과 B투자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면적 0.5, 길이 0.8. 단면적 0.5, 길이 0.8. 그대로 대입하시면 바로 결과 얻으실 수 있겠죠. 공식 적용해서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하는 거로 뮤제로는 주어지지 않아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6.37 곱하기 10의 4승 나오실 거고요. 일치하는 정답은 바로 자, 1번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구도체 대전 시 정전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도체에 이렇게 전하가 대전된다고 하면 전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만 존재할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이 표면에 있는 전하들 때문에 발생하는 전개도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만 나갈 거라고 했어요. 바깥쪽으로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력선인데 이 전기력선은 뭘 표현한 선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전개를 표현한 선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전 에너지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전개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개가 있는 곳에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개는 어디에만 있어? 표면에서 바깥쪽으로만 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개 때문에 발생하는 이 정전 에너지도 표면에서 바깥쪽, 외부 공간에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일치하는 정답. 자,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는 자개 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항상 이렇게 자개 세기나 전개 세기를 구할 때에는 이 자극이나 아니면 전하가 어떤 조건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자개 세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점 자극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 자극에서 발생하는 자개 세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점 자극에 의한 자개 세기. 4파이 미저로 알제곱분의 자개 세기 M. 자, 그 다음에 이 자개 세기 구하는 공식에서 이 4파의 뮤제르분의 1을 자개에서의 쿨롱 상수 6.33 곱하기 10의 4승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자개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상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거리 4m, 그 다음에 점자극의 크기, 세기 16웨버. 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R 대신에 4를 넣고 M 대신 6을 넣어서 계산하면 뭐 4, 4, 16이니까 딱 봐도 요거 약분 되겠지 뭐.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일치하는 정답은 1번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전기자격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쿨롱의 법칙.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점 전하에서 발생하는 전개세기. 전개세기 2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전하량 Q.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개를 먼저 배우고 뒤에서 자개를 배우는데 이렇게 대응되는 걸로 바꾸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유전율과 대응되는 게 자개에서는 투자율. 자, 그 다음에 전하량과 대응되는 게
자기에서는 자극의 세기 또는 자하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응되는 걸로 바꾸면 이 점자극에 의한 자극의 세기식을 쉽게 유도낼 수 있다고 했죠.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하시면 둘 다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일단 자장이라는 조건이 나오죠. 자장, 자기장, 자계 다 같은 말이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자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웨버 퍼 제곱미터는 사실상 자수밀도의 단위죠. 항상 그래서 자장이라고 하는 특히 이거 가지고 좀 많이 페이크를 주는 편이죠. 자계, 자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수밀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항상 단위를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자장이라고 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건 뭐다? 자속 밀도다. 단위 면적당 자속의 밀도를 말하죠. 자, 이어서 이 자장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장, 자계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 두 번째 로렌츠 힘인데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자력을 해석하는 법칙이죠. 전류랑 자계가 만나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로렌츠 힘은 자계 내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때 발생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럼 둘 다 자계에서 힘, 자계에서 힘인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달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 이렇게 전류라는 조건이 나올 경우, 로렌츠 힘은 속도라는 조건이 나올 경우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판이 좀 앞서가긴 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게 지금 제시됐죠? 속도가 제시됐죠? 자계 내에서 힘인데 속도가 제시됐으니 우리는 어떤 논점? 그렇죠. 로렌츠 힘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로렌츠 힘 세 가지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죠. BQV 사인 세타, 위절 H QV 사인 세타 또는 V 크로스 B 곱하기 Q라는 식. 여기서 곱하기라고 했지만 뭐 외적을 말하는 거죠. 외적.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 이 자장이나 속도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X, AY, AZ. 기본 벡터죠. 각 축과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벡터 AX, AY, AZ로 표현됐다. 자, 이 문제 벡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벡터 문제는 잘 안 하는데 이 수업 시간에 시험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좀 고득점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좀 전기자 계약을 적당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풀어보시면은 자, 지금 어쨌든 지금 벡터로 제시가 됐으니 벡터를 이용한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마지막 식이 바로 이 벡터로 적용되는 식이니까 이 마지막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V 크로스 B를 해결해야 되죠. 외적이죠, 외적. 자, 외적. 자,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 3 곱하기 3 행렬로 일단은 표현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맨 윗줄에는 그 기본 벡터를 순서대로 나열해요. AX, AY, AZ. 자, 그 다음에 외적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자, V가 앞에 나왔죠? 자, 그럼 V의 각 성분의 크기. AX 앞에는 4가 있고, AY 앞에는 마이너스 2가 있고, AZ 앞에는 플러스 3이 있죠. 2, 4, 마이너스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B죠. 자, 그러면 B. AX 앞에 숫자, AX 크기 3이죠? A 앞에 마이너스 5, AZ 앞에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을 나열하고 나서 다음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외적의 결과, 외적을 다른 말로 벡터 곱이라고 하죠. 왜? 결과가 벡터니까. 그러니까 벡터는 이렇게 AX, AY, AZ 기본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성분의 크기를 각각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AX의 크기. 자, 지금 이 행렬에서 AX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같은 줄, 같은 열 거 빼고 나머지 4개의 숫자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 아래 대각선 이 2개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대각선 두 개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AY, AZ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만 AY 앞에는 제가 해드리는 방식에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자, AY 크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AY가 지금 여기 있죠? 마찬가지 같은 줄, 같은 열 거 빼고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그어서 4랑 마이너스 6 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대각선 그어서 3이랑 3 곱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어떤다? 빼주시면 된다고요. 자, AZ도 마찬가지. 자, AZ 여기 있네. 같은 줄, 같은 열 거 빼고 나머지 4개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그어서 2개 곱해. 4랑 마이너스 5랑 곱하시고, 자, 왼쪽 아래 대각선 그어서 2개 곱합니다.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시험에서 이 계산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원만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그 결과식 계산해보면 27AX, 33AY, 마이너스 14AZ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신나고 답을 찾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식은 V 크로스 B 곱하기 Q가 남아있죠? Q가 얼마예요? 0.5쿨롱. 자,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다 2분의 1로 제시가 돼 있으니 우리도 2분의 1로 곱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일치하는 정답은 2번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는 두 도체 간의 전이차를 전이 계수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전이 계수. 전이와 전하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계수 중에 하나인데,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이를 전하량 Q를 이용해서 표현할 경우 Q 앞에 붙는 이 P라는 계수를 우리는 전이계수 P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도체 간의 전이차 말고 일단 전이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V1은 P1 Q1 더하기 P1 둘 Q2, V2는 P2 Q1 더하기 P2 둘 Q2라는 식이 있는데, 자, 이거 한두 번만 연습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자, 먼저 V1은 V2는 자, Q1에 대한 애랑 Q2에 대한 애랑 V2도 마찬가지 Q1에 대한 애랑 Q2에 대한 애 이렇게 식을 세팅하고 나면은 여기 앞에 이제 P만 잘 붙이면 되거든요. P의 번호만 잘 붙이시면 돼. 번호 붙이는 게 너무 쉬워. 자, V 번호 하나 붙이고 옆에 있는 Q 하나 번호 붙여. P도 마찬가지. V 번호 하나 붙이고 옆에 있는 Q 하나 번호 붙여. 그럼 여기는 뭐겠어? 2가 빠져있죠? 1.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2, 1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갔죠? 정말 쉽죠, 그죠? 한두 번만 써봐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두 도체 간의 전이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거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두 도체의 전이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전하량이 Q1, Q2로 제시된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Q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그래서 Q1은 Q, Q2는 마이너스 Q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방식, V1에서 V2를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전이차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하시면 이제 쪼로로로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잘 안 보이죠? 다른 색깔로 바로 이 부분. 자, 우리가 전이계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래 번호가 다른 전이계수는 아래 번호 순서를 바꿔도 크기가 똑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자, P 하나 둘이나 P 둘 하나나 크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똑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라는 건데, 그러면 굳이 다른 걸로 표현할 이유가 없겠죠.
P 둘 하나를 그냥 P 하나 둘로 바꿔서 식을 예쁘게 정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P 하나 둘, 마이너스 P 하나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P 하나 둘 Q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Q가 공통이죠. 공통인 Q를 밖으로 빼내시면 P 하나나 마이너스 2P 하나 둘 플러스 P 둘 곱하기 Q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렇게 전위계수를 이용해서 보통 전위차를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을 잘 찾으면 정답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보시면은 아래 번호와 같은 거는 양수죠. 아래 번호가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 요 형태의 식을 찾는다면 정답의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문제 풀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인덕턴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덕턴스, 일반적으로 자기 인덕턴스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죠. 자, 자기 인덕턴스, 전류에 따라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인덕턴스? 환상 코일의 인덕턴스예요. 환상 코일, 다른 말로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두 가지 공식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L분의 뮤S 권수의 제곱 또는 자기 저항 Rn분의 권수의 제곱이라는 식.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단면적 길이가 제시됐으니 딱 봐도 뭐 첫 번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권수를 2배를 늘렸대. 그러면 n이 2n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L분의 뮤S n 제곱에서 n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2n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곱을 하면 n만 제곱하는 게 아니라 2도 같이 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뮤S 4n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고 싶대. 자, 그러면 자, 이 바뀐 식에 무언가를 해서 원래 있던 L분의 뮤S n 제곱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L분의 뮤S n제곱에서 방금 뭐가 추가된 거예요? 4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를 없애시면 되겠네. 4를 없애는 방법, 그렇죠. 4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4가 분모로 들어간 이 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길이가 4배로 늘어났거나 아니면 단면적이 4분의 1이 됐거나. 자, 그런데 길이는 지금 4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죠? 탈락. 그러니까 단면적이 4분의 1배로 됐다라고 해야겠네요. 일치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는요.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일부에만 유전체를 채웠을 경우 변화한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공기 콘덴서였는데 일부만 이렇게 유전체를 삽입했죠. 자, 그러면 공기로 된 부분과 유전체로 된 부분의 경계면이 이렇게 극판과 어떤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극판과 경계면이 수직한 방향으로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때 합성 정중 용량 다음 내용이죠. D분의 입실론 1 S1 더하기 D분의 입실론 2 S2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야. 공기 부분이랑 유전체 부분이 마치 이렇게 병렬 연결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로 된 부분과 유전체로 된 부분이 이렇게 병렬 연결된 구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이면 왼쪽 그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기로 된 부분의 정전 용량, 유전체로 된 부분의 정전 용량을 그냥 더하신 거죠. 왜? 병렬에서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 공식을 잘 대입시키시면은 우리 결과를 잘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1번 오른쪽 부분을 2번 넘버링을 해주자고요. 자, 그래서 자, 왼쪽 부분 자, 입실론 1 대신에 입실론 제로를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얘는 비유전율이죠. 입실론 2는 그냥 유전율이에요. 자, 유전율을 표현할 때는 진공 공기 유전율과 비유전율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 2를 4라고 하면 안 되고
4에다가 뭘 추가로 곱하셔야 돼? 진공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를 추가로 곱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입실론 1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2는 4 입실론 제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왼쪽 부분, 면적은 3분의 2s, 오른쪽 부분은 3분의 1s. 자, 그대로 식을 반영해서 정리하시면, 자, 결국에는 이렇게 D분의 2 입실론 제로 S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있던 공기 콘덴서는 면적이 S일 거고 간격은 D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바로 처음에 있던 공기 콘덴서의 정도용량 C0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C0의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일치한 정답은 바로 2번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는요, 이 자개 내 도체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전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개 내 도체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전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적어도 하나의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BLV 사인 세타라는 식. 여기서 B는 자승밀도, L은 도체 길이, V는 속도, 세타는 이 자개와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파악하시면, 자, 제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자, 자개라고 했지만 지금 단위가 뭐예요?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죠. 자개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승밀도 B를 표현한 수치라고요. 그러니까 자승밀도 B가 0.2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도선의 길이 90cm. 하지만 우리 대입할 때는 센티 같은 거 안 넣죠? 보조 단위 빼고 기본 단위로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0.9m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속도 50, 각도 30.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확하게 4.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치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는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큰 영역,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 영역에서의 전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쪽 영역에서의 전속밀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속밀도가 아니라 전개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문제 전기 자격에서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고난이도의 문제인데 너무 잘 나와요. 그냥 거르기 좀 아까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x가 0보다 큰 영역은 입실론 1이 3인 유전체가 들어가 있대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죠. 여기에는 입실론 2가 5인 유전체가 들어가 있대요. 자, 0보다 큰 영역, 0보다 작은 영역.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표현하면 그림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싹둑 잘라서 공간의 단면으로만 지금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영역과 x가 0보다 작은 영역 사이의 경계는 이런 그림을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경계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쪽 공간, 뒤쪽 공간 사이의 경계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전개가 이렇게 제시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속밀도를 구하는 게 목표지만 전개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의 일단 전개 세기만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전개를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E1은 E1x ax, E1y ay, E1z az. 그러니까 E1x가 ax 성분의 크기, E1y가 ay 성분의 크기, E1z가 az 성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이 각 성분의 크기만 구하시면은 E1의 크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각 성분의 크기를 각각 구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AY 성분, 그러니까 Y축 방향이죠. AZ 성분, Z 성분이죠. 둘 다 지금 어때요? 경계면과 수평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면과 수평, 다른 말로 경계면과 접선 성분이죠. 접선 성분끼리는 뭐가 같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전개 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Y 성분, Z 성분은 이 투에서는 각각 30, 마이너스 4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경계면을 넘어서 X가 0보다 큰 영역으로 넘어가도 이 크기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으로 넘어가도 30,
마이너스 40의 크기는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경계면 양쪽으로는 수평한 성분끼리 전개수가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 AX 성분의 크기, 이원 X만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X방향 성분은 뭐 대각선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이 경계면과 수직으로 발생하는 성분이죠. 수직. 이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경계면과 수직한 성분, 다른 말로 법선 성분이라고 하죠. 법선 성분끼리는 전송 밀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전송 밀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면과 이 수직한 X 성분의 전송 밀도, D1의 X 성분, D2의 X 성분,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D 하면 1순위로 뭐가 나와야 된다? 입실론 2가 나와야 된다. 전송 밀도는요, 유전율과 전개의 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자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항상 그래서 전송 밀도 나오면 가장 1순위로 고려할 게 입실론 2라는 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원의 X 성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원의 X 성분은 입실론 1을 반대로 보내서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곱하기 E2의 X 성분이네요. 각각의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시면 입실론 1은 3, 입실론 2는 5, 그리고 E2의 X 성분은 20.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3분의 1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아, 결과적으로 이원의 X 성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3분의 100. 자, 이렇게 이원의 크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전개가 아니라 전송 밀도다. 자, 전송 밀도는 다시 뭐라고? 자, D 하면 1순위로 뭐라고요? 입실론 2라고요. 그죠? 그러면 X 0보다 큰 영역에서의 전송 밀도이니 D1은 입실론 1, E1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식에다가 뭐만 추가 곱하시면 된다고? 입실론 1만 이렇게 추가로 곱하시면 된다고요. 곱한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죠. 우리가 방금 입실론 1은 3이라고 했잖아요. 3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100AX 플러스 90AY 마이너스 120AZ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답. 그렇죠? 일치하는 정답은 2번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히스르시스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히스르시스 곡선, 반복되는 자개 변화를 발생하는 자속 밀도와 자개 사이의 관계 곡선을 말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곡선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자, 처음에는 자개의 변화에 따른 자속 밀도의 그래프가 요 하늘색 선을 따라가요. 근데 한번 자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하늘색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초록색 선을 따라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래프를 히스테레시스 곡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보통 뭔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밑에다가 원인을 넣고 그에 따른 결과를 넣지 않나요? 자, 입력이 뭐야? 원인은 H, 결과는 B죠. 그러니까 아래다가는 H를 넣고 위에다가는 B를 넣으면 이게 바로 기울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영한 식이 H분의 B.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전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속밀도 D 하면 1순위로 뭐가 나와야 돼요? 유전율과 전개곱, 입실론 2가 나와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 자개에서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꾸신다면 전속밀도와 대응되는 건 자속밀도 P, 유전율과 대응되는 건 투자율, 전개랑 대응되는 건 자개 H죠. 그렇죠. B 하면 1순위로 뭐가 나와야 돼? UH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H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 남아있는 거. 그렇죠? 투자율만 남게 되죠. 13번 히스르시스 곡선의 기울기는 1번 투자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정연파 자속에 의한 기전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중에서 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번 내용을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연파 자속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식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씩 있죠. 오메가 m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 식을 사인으로 바꾸면 오메가 파이 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혼동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 식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코사인 그래프의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위상이 90도 뒤진 형태가 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순식과 표현에서 t 뒤에 붙어 있는 게 위상 세타잖아요. 자, 그러면 정연파 자속은 t 뒤에 아무것도 없어. 위상 0도. 유기전력 위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정연파 자속에 의한 유기전력은 자속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늦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차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은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서 전개 세기를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포텐셜. 벡터 포텐셜에서 포텐셜은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작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벡터의 형식으로 표현한 걸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A라는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A를 회전시켰을 때 자속 밀도가 나오는 애를 이렇게 벡터 포텐셜이라는 애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개를 회전의 형식으로 표현한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비종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니야,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뭐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자, 벡터 포텐셜 이용해서 전개 세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이 전자장, 전개와 자개가 합쳐지는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푸는 방식을 그냥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맥스웰의 전자 방식 중에서 패러데이, 전자 유도와 관련된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죠? 전개 회전은 마이너스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와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이 벡터 포텐셜의 정의식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벡터 포텐셜을 회전시킨 게 자속밀도 B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B 대신에 로테이션 A를 넣어도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등식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다 ROT, 로테이션이 있네. 로테이션이 마치 숫자 마냥 약분이 된다라고 간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자, 왼쪽 식에는 2,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만 남게 되죠? 그렇죠. 전개인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벡터 포텐셜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전개 내에 놓인 유전체의 표면전화 밀도를 구하라는 내용인데요. 유전체의 표면전화 밀도, 결국에는 붕괴의 세기를 구하라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잠깐 붕괴의 세기 얘기를 하면, 자,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이렇게 전개가 통과하면 유전체 양쪽 표면에 이렇게 한쪽에는 음전화, 한쪽에는 양전화, 새로운 전화들이 유도가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전화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전기 분극으로 발생한 이런 새로운 전하들을 우리는 분극 전하라고 하고, 이 분극 전하들의 밀도를 분극 전하 밀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분극 전하 밀도를 다른 말로 우리는 분극의 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개 내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 유전체의 표면 전하 밀도가 결국엔 뭘 말한다? 분극의 세기를 구하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자, 그렇죠? 분극의 세기 5가지 공식을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했다 치고, 자,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공식. 이렇게 비유전율과 전개가 제시됐으니 이렇게 비유전율과 전개가 들어간 두 번째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이 딱 봐도 계산 문제의 한계가 나죠. 계산 문제의 한계가 날 경우 보통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 둘 중 하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속밀도와 비유전율이 제시되면 이때는 네 번째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뭐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식은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딴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마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비유전율과 전개를 그대로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잠깐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는 입실론 제로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살려두시는 거야, 우리도. 자, 그래서 그대로 식을 대입하시면 비유전율에 10을 넣고 전개에 5를 넣어서 계산하면 45 입실론 제로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빠졌죠? 일치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는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먼저 무한장 직선 전화에 의한 전개.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선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식이 뭐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죠. 2파이로 시작한다고 하죠. 근데 2파이의 근간이 되는 이 식이 바로 전개에서 시작하는 식이에요. 전개.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전개 쓰기를 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직선이니까 자, 직선에서 똑같은 거리인 지점을 이어서 무언가를 만들면 자, 직선에서 똑같은 거리인 지점을 이어서 만든 건 뭐가 나와요? 원이 나오죠. 그럼 이걸 잇는다는 건 이 원의 둘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의 둘레라는 개념이 들어가. 2파이 r이. 그래서 2파이 r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직선 전화, 무한장 직선 전화에 의한 전개에 2파이 입실론 r분의 선전함밀도 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딱 봐도 지금 거리 아래 반비례하네. 우리가 찾으러 가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일치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구도체 전화에 의한 전개. 자, 먼저 외부 전개는 자, 구가 있으면 구에서 이렇게 떨어진 외부 전개나 얘를 멀리서 보면 점에서 발생한 전개랑 똑같은 모양이죠.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차이 보냐. 그러니까 이 구도체에서의 외부 전개는 점 전화에서 발생한 전개랑 식이 똑같아. 그래서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전개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식을 바꾸는 방법만 종종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라는 식으로 외부 전개를 표현했었죠. 자, 그럼 이 식에서 내부 전개를 구하는 방법, 요 r만 바꾸시는 거야. 지금 r이 2제곱이죠. 한 번 더 제곱하면 3제곱이죠. 세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반지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r이 없어졌네. 없어진 r은 분자로 하나 넘기시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r에 비례하거나 거리 r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는 r 자체에 반비례하는 식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4번은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공식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전기 쌍극자 줄여서 쌍동글뱅이. 거리와의 관계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전이식에는 뭐가 추가된다? 코사인 세타가 추가된다 정도만 알아도 이렇게 전기 쌍극자에 대한 문제는 거의 90% 이상 맞춘다고 보시면 돼. 이게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의 전개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이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은 건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추가적인 보기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콘덴서의 전이차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축적되는 에너지라고도 하죠. 줄여서 정전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식, 2분의 1 C V제곱이죠. 그러면 이 전이차 V랑 에너지 W는 V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네. V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는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 이렇게 이차함수라고 하죠. 무슨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포물선 모양이 나오죠. 일치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 2분의 1 QV라는 식도 있잖아요.
이 식을 따져보면 그러면 V랑 W는 그냥 그대로 비례하는 관계 아닌가요? 자, 우리가 콘덴서를 해석할 때 기본식이 이런 식이었죠.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해량은 정전용량과 전이차를 곱한 식이다. 자, 그러면 전압, 전이차와 전해량은 같이 커지는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V가 커질 때 Q도 같이 커져. 두 개가 곱하기로 동시에 존재하는 얘도 마치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활용하더라도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는 파동 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파동 방정식, 파동 현상을 표현하는 2차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몇 차? 2차 편미분 방정식이라. 그러니까 미분을 몇 번 하는 거라고요? 2번 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블라가 미분이잖아요. 그럼 2차 미분한다는 건 나블라의 제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팀의 라운드 미분편이죠. 그러니까 2번 미분한다는 건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등식 양쪽으로 이렇게 제곱이 붙은 걸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곱이 둘 다 붙어 있는 거 1번, 2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 4번 일단 탈락입니다. 보통 그래서 2번 미분한 것만 찾아도 정답을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는 K뮤, 하나는 입실론 뮤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K는 뭐 도전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파동 방정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간으로 2번 미분한 식 옆에는 이렇게 속도의 제곱에 역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속도는 뭘 말하겠어요? 전자파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자파의 속도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입실론 뮤분의 1. 그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뒤집으면 입실론 뮤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다 입실론 뮤가 들어간 일치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는 전파를 이용해서 자파를 표현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전파랑 자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둘을 합치면 그렇죠. 전자파라고 하죠. 자, 전자파, 전개와 자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파동을 우리는 전자파라고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 전개가 지금 위아래 이렇게 물결을 치고 오면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자개는 앞뒤로 물결을 치면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개랑 자개가 이렇게 동시에 파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파동을 우리는 전자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파가 주어지고 자파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자파의 이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정의식이 이래요.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율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와 자개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파동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중간에 좀 식이 빠져 있죠. 자, 유전율분의 투자율을 루트 씌운 식은 유전율은 다시 진공 공기 유전율과 비유전율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투자율은 다시 진공 공기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루트 씌운 식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입실론 제로, 뮤제로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네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다고요. 밖으로 빼보니 얘네들은 정확하게 120파이가 나온다고 하고 얘네들은 약 377과 비슷한 수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결국엔 뭐예요? 비유전율 입실론 S, 비투자율 뮤 S만 남게 되죠? 아니면 입실론 R, 뮤 R로 표현하거나 둘 다 혼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루트 밖에는 뭐가 나왔어? 120파이가 나오거나 377이 나오거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 자유공간이라, 자유공간.
진공, 공기, 자유공간 다 같은 말 취급하면 되죠. 이 경우에 뭘 쓴다? 입실론 제로, 뮤 제로만 쓴다. 또는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얼마다? 1이다. 진공, 공기, 자유공간에서는 비유전율도 1이고 비투자율도 1일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식에서 둘 다 이렇게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다 1이 돼버리면서 결국엔 뭐가 남게 돼? 루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120파이 또는 377이라는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공공기 자유공간에서 고유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얼마의 크기를 가진다? 120파이 또는 37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을 이용해서 먼저 이 자파의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자, 지금 이 전파의 최대값, 사인 앞에 붙은 게 정연파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2m이 얼마라고? 10의 세제곱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율은요, 자계의 최대값에 대한 전개의 최대값의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최대값 이미 나왔네. 임피던스, 고유임피던스 370로 이미 나왔네. 뭐만 안 나왔어? 그렇죠. 자계의 최대값만 안 나왔죠? 얘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계의 최대값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타는 아까 120파이라고 했고 전개 최대값은 10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120파이분의 10의 3승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아, 자파의 최대값은 얼마다? 120파이분의 10의 3승이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봤던 보기를 보시면 잠깐 처음에 봤던 보기를 볼까요? 자,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AX인 게 있고 마이너스 AZ인 게 있고 그냥 AZ인 게 있고 그냥 AX인 게 있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자파의 방향도 같이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자파의 방향도. 자, 그러면 자파의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전파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전파 AY로 끝나죠? 이 전파의 크기가 AY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AY 방향, 그 Y축 방향이라는 거죠. 물론 이 파형이다 보니까 앞뒤로 다 물결을 치겠죠. 그러니까 AY로 갔다가 마이너스 A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파형이 지금 Z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 Z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자파의 방향은 E 크로스 H의 방향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E 크로스 H, 외적의 방향이에요, 외적. 자, 외적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가리킬 때 나머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외적의 방향이죠. 자, 그러면 E에서 H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가리킬 때 이 엄지 방향이 어디를 가르쳐야 된다? 이 Z 방향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E가 있다고 할 때, 자, E에서 H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가리킬 때 Z 방향이 되려면 E에서 H 방향, 이 방향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런데 전자파는 전개랑 자개가 항상 수직이야.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을 하면 바로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져야겠네. 어때? 시계 반대 방향. E 크로스 H가 Z의 방향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Y 기준으로 이 방향에 있을 때 H는 마이너스 X 방향인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진다면 E 크로스 H라면 이번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있는 방향에 H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방향으로 H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분홍색 그래프죠.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전파를 A 방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방향이잖아. 이때 자개는 바로 이 방향. 마이너스 AX 방향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AX 방향이고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자, 이 식과 일치하는 정답 그렇죠. 2번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기학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시험 보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